그럼 단원별 총평 및 문제 출제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1과목, 2과목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빅데이터 이해에서 이제 빅데이터 교육 및 활용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자체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특징 그리고 빅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데 조직에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지켜야 될 표준과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인 데이터 거버넌스와 조직에 대한 분석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빅데이터 조직에서 조직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고 전문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봐보면 이회에서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분석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지표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3회에서는 앞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3V라고 하는 저희 특징 그리고 빅데이터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회에서도 데이터 과학자는 단순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쉽게 좀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2회에서는 거의 다 빠졌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닌데 좀 의아한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근데 당연히 조직 성숙도 평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3회에서는 그런 이제 2회에 출제된 것들을 배제를 하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제가 2회 시험을 봤었을 때 네네. 느낀 점은 이제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다 했던 문제들이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반칙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공 불문으로 보는 시험에서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목적과 네.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네. 인지하고 있어 주세요 하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조직 성숙도 평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금 길사 과정에 대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 보다 보면 이 성숙도 평가를 의외로 이해하시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다 경험을 하고 계시고 야 너네 조직이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출제자들이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 이제 개념적인 부분으로 3회는 내려왔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네. 주니어분들이 보시는 시험입니다. 네. 선처 좀 부탁드려요. 네. 네, 그래서 실제 문제 예시를 한번 봐보시면은 이제 빅데이터의 3V가 아닌 것은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의 소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출제자들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이번 문제의 패턴이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거의 두 가지 형태들이 상당히 높았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먼저 처음부터 이제 올려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3V 같은 경우에는 볼륨, 버라이어티, 이제 벨로시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3V로 불리는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4V, 5V, 6V 현재는 그러한 용어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3V를 이번에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과학자의 소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라는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각각을 사례 기반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과학자는 설득력 있는 전달인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회차였었습니다. 네. 백투더 베이직 생각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빅데이터 이제 기술 제도는 위에서도 제가 이제 출제 비중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학습 내용이 이제 빅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수집부터 저장하고 그리고 분석 처리하고 가시화하는 이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매핑되는 주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제 사실상의 표준을 이제 하둡 아키텍처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혹은 하둡 플랫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서브 프로젝트들까지 이번에 이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제 이제 포함 단계, 포함 범위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머신러닝의 진화 단계인 딥러닝,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이제 법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빅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지켜야 되는 법 내용들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출제 난이도는 이 영역은 어쩌면 약 상으로 좀 뺄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뭐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이제 그 공부하시다가 법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 저희 뭐 이제 IT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법 내용 이렇게 좀 해석해보라고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가이드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IT도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해주면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기가 좀 쉽진 않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상으로 좀 뺄까 고민하다가 결론은 이제 중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좀 밑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술사다 보니까 네네. GDPR이나 마이데이터가 네네.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네. 수험자들은 저 이제 GDPR이나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네네. 좀 되게 낯설어하고 이번에 그쵸. 생각보다 되게 맞아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네. 좀 많이 나누는 거 좀 봤습니다. 예, 맞아요. 그 법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EU GDPR은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지켜야 될 범위들을 정의해 놓은 관련 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실은 묻는 문제가 나와서 유럽 들어가면 GDPR 딱 떠올리면 되는데 근데 딱 보기도 EU가 안 붙고요. GDPR이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뭐지? 라는 경우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출제 문제 이제 2회에서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이제 묻는 문제,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의 크게 두 가지 분류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도학습은 분류와 회귀로 또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3회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 요소, 하둡이라는 플랫폼 안에 있는 기술 요소, 즉 서브 프로젝트를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과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어떤 의미가 다르냐. 그건 제가 이제 뒤에 사례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제가 됐고 2회와 동일하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문제, 그리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EU GDPR, 그리고 자기 정보의 통제권을 나에게 나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체하에서 이걸 서비스화 시키는 개념이 마이데이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개념적으로 묻는 문제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통점은 그랬던 것 같아요. 개념을 중심으로 가는 문제이긴 하나 중간중간에 법이라든지 그리고 하둡 서브 프로젝트도 살짝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 지문으로 조금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출제 문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보시면 하둡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분석과 ETL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피그냐 우지냐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그라는 이제 하둡 서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기본적인 역할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 ETL을 이란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도 가공을 해라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지도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분석하는 업무적인 흐름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산 분석을 처리하는 지문에 두 가지가 이제 할당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딱 그 이제 타조라는 이제 국내에서 만든 아파치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하는 서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모든 역할들이 얘를 다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타조라는 서브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문제, 타조를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약간 조금 즉 A라는 기능은 얘가 하고 B라는 기능은 얘가 하고 얘는 다 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푸시는 분들이 약간 좀 혼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통적 머신러닝과 비교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의 특징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좀 살짝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딱 문제를 보기를 봤었을 때 요 문제였어요. 즉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는 보기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물어봤으면 더 네, 쉬웠을 더 건데. 쉬웠죠. 더 쉬웠죠.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전통과 빅데이터 이렇게 딱 구분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푸시는 분들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딥러닝 이제 전통적인 딥러닝에서 죄송합니다.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할수록 즉 그 피처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선택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더 똑똑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동일하게 답은 같지만 이제 의미는 조금 더 해석이 좀 필요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이 데이터의 개념을 지문으로 주고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인 이제 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분석 방안 수립이에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요 세부 항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학습하게 되냐면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리고 그 방향성 기반에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인 그 문제를 정하는 방식들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리고 전체적인 분석 로드맵을 이제 수행하는 절차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은 좀 이제 약간 암기와 그리고 이제 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면서 학습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출제 비중은 낮았어요. 낮았지만 문제 난이도는 절차들이 많이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걸 하물며 이제 이번 3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의 절차를 또 이제 차용해가지고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살짝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문제는 이제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고 해서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를 좀 구분하면서 절차에 대한 깊은 내용보다는 절차가 요 내용이 딱 무엇 하는 건지만 딱 알면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 각 다음 단계 그 순서를 명시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출제된 문제를 봐보시면 데이터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보기가 이제 절차를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그 외에는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한 특징을 이제 묻는 문제가 묻는 보기로 구성이 됐는데 읽어보면 이건 당연히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두 개 보기는 쉽게 이거 아니야 라고 이제 제칠 수 잠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보기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 순서를 인지를 하면 답을 선택할 수 있게 과제 도출하고 우선순위 그리고 우선순위 정렬하고 로드맵 수립한다. 이런 이제 보기를 선택을 하시는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계획에서 다음이 설명하는 단계를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실제 이제 그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체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를 지금 보신 요 4단계로 학습 레벨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도 이제 NCS와는 이제 좀 완전히 뗄 수는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NCS는 약간 실무 기반에서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뗄 수 없는 사이인 이제 관계 완전히 분리되진 않는 공통된 영역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NCS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여러 수험서에도 내용은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약간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분석 과제 에지이즈와 뭐 목표 정의하고 방향성 설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라고 딱 물었는데 이 분석 목표 수립에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다만 NCS에서는 도메인 이슈 도출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도출한다.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1번이냐 2번이냐 논란이 커뮤니티에서 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업무를 안 해보신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도 헷갈렸어요. 문제 보고. 그러셨어요? 네. 이거 그치. 이거 분석 목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목표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NCS도 약간 좀 이제 그 내용들 가끔씩 봐보면은 약간 실무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그런 쪽이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문제를 정의를 해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딱 명확하게 정하는 거는 요 학습에서 한다 네. 라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계획에서 분석 작업 계획이 나왔어요. 이 문제, 이 영역이 지나쳤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크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KDD 방법론이다, CRSP, DM이다, 뭐라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다만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5단계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 5단계 절차에서 각각 수행해야 될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그 액티비티들이 뭘 하는지까지 뎁스 있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에서 각각 단계별로 뭘 하느냐가 이때까지 요 앞에까지에 대한 문제 출제라면 얘는 그 단계 안에서 어떤 액티비티들이 뭘 하느냐, 그 단계에 어떤 액티비티들이 이제 속해 있느냐 이런 문제들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아요. 뭐 하는지만 알면 돼요. 거기서 어떤 산출물을 쓴다, 어떤 도구를 쓴다까지는 현재는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상이고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들도 무엇을 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역시 동일하게 빅데이터 분석 5단계 절차를 묻는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분석 단계가 있어요. 그 분석 단계에서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에서 분석 기사가 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2회차 때는 모델링을 딱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EDA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3회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느냐, 요 이제 모델링과 EDA라는 것들이 지문으로 네. 그리고 분석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그 수행 액티비티 레벨까지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좀 암기보다는 좀 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봐보시면 분석 절차이죠. 첫 번째 나온 게 2, 3회 동일하게 출제가 됐었고 저 5단계 분석 기획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분석하고 시스템 구현하고 평가하는 이 단계가 이 단계는 그냥 머릿속에 딱 외워놓으시면은 쉽게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2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DA라고 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 가지고 개념을 설명을 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회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즉 그 상세 액티비티가 맞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저기 이제 필요 데이터 정의는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열을 제외하고 나다라 말을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좀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으면 풀기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 각 단계별로 많은 수행 액티비티가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기획 데이터 준비 이런 각 단계별로 가장 많은 단계가 5개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구분해서 학습하시면 크게 뭐 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한 2-3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얘는 여기 있어 라는 정도만 딱 식별하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구분 잘하기. 네. 그쵸, 그 구분 자기 좋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및 저장 계획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전환이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게 이제 전처리와 그 후처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은 이제 그 데이터 탐색이라는 그 4장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변환, 그리고 보안, 비식별화, 품질 이런 능력들을 주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돼요. 각각 단원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2회 때도. 네. 근데 이제 3회 때도 동일하게 각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를 했어요. 네, 골고루 출제를 했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회만 좀 이제 좀 봐보면은 민감 정보가 아닌 것. 그 저희가 이제 비식별화가 필요한 정보를 식별자, 준식별자, 그리고 민감 정보. 식별자는 기본적으로 얘는 저장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정보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제 주민번호를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식별자는 무엇이냐? 주민번호.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걸 이제 민감 정보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디감이 잘 것 같은데 이렇게 종류를 뭐 신체 정보, 종교 정보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옳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문제 출제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저한테 와서 혹시 주민등록번호가 이거세요? 라고 하고 물어보면 소름 끼칠 만한 정보들이 민감 정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제 개인 정보는 벌써 다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다고 텐지스 강에 다 떠나면이죠.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적인 피해나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기만은 그런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제2의 식별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는 다른 대책으로 아마 처리되기 전까지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식별자가 나오기 전에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식별화 조치 방법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재현 자료라고 해가지고 얘도 좀 데이터 보호적인 측면이에요.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정보를 즉 프라이버시 정보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은 걔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 자료라고 하는 거는 즉 데이터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그 가상의 정보를 만들어 놓은 자료를 재현 자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걔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형별로 품질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의 품질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이 정말 딱 그 세세 항목별로 골고루 하나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된 영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문제를 봐보시면 비식별화 기술이 아닌 것을 선택하시오라고 해서 2회 때는 그 익명화 관점으로 그 의료 정보 보호에 이제 데이터 익명화라는 개념이 최초에 정의가 되면서 거기에서 기법이 가명화, 일반화 이런 용어로 이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비식별화는 용어가 정의가 되면서는 이 처리 방법을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등등 데이터 마스킹까지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에 저 용어가 왜 나왔는지 사람들이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현행화해가지고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등으로 이제 비식별화 기술을 묻는 문제를 다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가총 삭범마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 이제 두음으로 이제 가총 삭범마 이렇게 많이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음 외워주시면은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감 정보가 아닌 것. 아까 제가 식별자 설명을 드리면서 저렇게 이제 보기를 주고요. 종교, 정치 성향, 중금액은 민감 정보예요. 그리고 신용 등급은 준식별자다. 그래서 신용 등급을 선택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재현자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개인 정보를 포함된 데이터를 분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암호화 기법이 이제 최근에 화두예요. 얘는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식별자 정보들은 이제 암호화라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는 의미를 즉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훼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화의 강도를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은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동형 암호화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동형 암호화는 암호화된 데이터 그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제4세대 암호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재현 자료와 조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아마 이제 다음에는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용어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현 자료는 서프라이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의미는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쵸. 근데 얘가 누구의 정보인지, 누구를 대표하는 정보인지는 이제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다음은 이제 데이터 적재 쪽입니다. 그 데이터 적재 및 저장 이제 세부 항목에서 나온 문제들이고요. 그 적재와 저장 기술 해가지고 이제 적재에서는 데이터를 그 저장하는 과정에서 ETL이라든지 ODS,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장하는 것, 즉 적재한 내용을 실제 최종 데이터를 영속적으로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요 관점에서는 2차원 데이터베이스인 RDB 그리고 이제 수평 확장에 용이하고 이제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NoSQL이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2회에서는 딱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네, ETL. 그렇죠. 그 아까 이제 세부 항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것들이 2회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NoSQL까지 출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묻는 이 문제도 같이 ETL 중부 출제되면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그걸 우려내려고 노력한 해체라는 걸 다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출제위원분들 고민되시겠어요.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내야 될지. 근데 아직도 낼 건 많아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네. 문제 출제할 건 많은데 근데 딱 중요한 거는 계속 다시 재사용되고 있고요. 약간 형태를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봐보시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송하고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 저기 추출, 전송, 저장이 ETL의 한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풀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제 전통적 환경 분석, 즉 이제 빅데이터 환경 분석의 이제 진화라고 좀 아니, 이전 버전이라고 보셔야 되는. 왜냐면 아직도 이제 실무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대체 기술로 빅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레이크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조금 소홀해서 학습을 하시는데 데이터 레이크와 빅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기능과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외에 더 확장된 정형, 비정형 데이터까지 확장시킨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이제 중요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의미보다 얘의 특징이 무엇이냐, 저 네 가지 중에 비휘발성을 휘발성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되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된 문제였었습니다.